AI 월드 컨그레스 AWC 2023 in 서울 이 준비한 스페셜 세션입니다. 이화영 LG AI 연구원 상무님께서 이번 강연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AI 미래 의료 서비스의 핵심 동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 AI 연구원의 AI 사업 개발 담을 맡고 있는 이화영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AI가 미래 의료 서비스로서의 핵심 동력이 될 거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LG가 과거부터 쭉 어떤 의료 분야에 해왔는지에 대한 히스토리 베이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최신 AI 기술이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가능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순서로 좀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저희 LG AI 연구원은 이제 LG 계열사의 어떤 최신 AI 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LG CNS나 이런 회사들은 과거부터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 다음에 LG AI 연구원의 미션 중에 하나가 해외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미션으로 있어서, 그런 의료와 제약 분야에 있어서 최신 AI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거대 제약사나 아니면 메디컬 인스티튜션과 함께 어떤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디시전부터 인텔리전스 커스터머 케어까지 전반적인 영역을 저희가 다 커버하고 있는데요. AI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슈퍼바이즈 러닝부터 시작해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까지가 2020년까지의 주요 화두로 많이 떠오르고 있고, 2022년부터 이제 초고대 AI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런 적용 활용처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슈퍼바이즈 러닝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을 하게 되면 딥러닝 같은 기법들이 내가 이제 정답이 없는 어떤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정답이 없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과거에 학습했던 정답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서 정답을 달아줄 수 있는 기술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AI 연구원이 어떤 LG 디스플레이랑 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애플의 아이폰의 OLED 패널을 되게 많이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OLED 패널을 납품을 할 때 2016년, 17년에 오른쪽에 그림에서 왼쪽 편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패널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아니면 패널에 붙어 있는 보호 필름에 스크래치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그 중간에 있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이 일일이 육안으로 그걸 확인해서 불량품을 골라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보호 필름에 스크래치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패널에 스크래치가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라서 그 두 불을 구별하기 위해서 불빛에 비춰놓고 카메라로 이제 확인해 가면서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2017년에 이런 것들을 이제 AI 기술들을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슈퍼바이즈 러닝, 사람이 일일이 레이블링을 해서 보호 필름에 붙어 있는 것은 불량이 아니고 패널에 붙어 있는 것은 불량이다,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레이블링 작업을 다 했고, 그걸 한 10만 장 이상 모아서 딥러닝에 학습을 시키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 영상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AI 모델이 동작하면서 레이블링 된 데이터에 학습된 내용 패턴을 확인을 해서 레이블링 돼 있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확히 골라내는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이걸 의료 영역에 그대로 적용을 LG CNS와 함께 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 이제 AI 닥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7년에 이제 저런 내용들을 산업 현장에 적용했고, 그걸 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왜 어려웠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의사의 직업을 가지신 분도 되게 많으실 텐데, 저 당시만 해도 의료 영상 한 장 한 장을 보고 그 영상에 어떤 부분에 어떤 질환에 문제가 있는지 이 레이블링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고, 그런 데이터가 잘 모여서 이제 딥러닝에 학습을 시키면 이제 왼쪽 편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전문가가 보기에 어떨 때는 이제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을 AI가 정확하게 디텍트해서 실제로 이제 한국에 적용한 사례로 나왔고, 정확도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좀 더 높았다, 이렇게 결과를 해서 실제 사업화에 적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프 그러니까 그 슈퍼바이즈 러닝이 가는 한계가 있는데요. 결국 딥러닝이 충분한 퍼포먼스를 아까 98%뭐 이런 정확도를 가지려면 10만 장 이상의 의료 데이터들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 의료 데이터를 의사가 아니면 사실 레이블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현장에서 환자 진료 또 연구하시느라고 바쁜데 시간을 또 따로 쪼개서 레이블링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넘어오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AI를 바꿔보자 해서 그때 막 등장했던 뭐 이론적으로는 좀 더 일찍 등장했지만 활용되기에는 19년, 20년대에 좀 많이 그 적용이 됐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방식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뭐 다른 건 아니고 왼쪽 편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흑백 이미지를 넣어주고 컬러 이미지로 복원하라고 계속 학습을 시키면 흑백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로 잘 보급할 수 있는 저런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 같은 AI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풍경 사진을 흑백을 컬러로 복원하는 어떤 AI 모델을 잘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보지 못했던 흑백 풍경 사진을 딱 넣어주면 얘가 컬러로 잘 이게 복원이 되게 됩니다. AI 모델이 풍경 사진에 대해서 흑백과 컬러에 대해서 잘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풍경 사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나올 수 있지만 사람 인물 사진을 딱 넣으면 얘가 복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학습을 할 때 그 풍경에 대해서 흑백과 컬러에 서로 대비하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면 예를 들면 뭐 고양이 사진을 계속 복원을 시킨 다음에 강아지 사진이 탁 들어왔을 때 복원하라 그러면 복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내가 학습했던 패턴하고 벗어났던 패턴이 나온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고요. 이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린 그 지도 학습 방식,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의 그 생산 땅에서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불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출하는 거를 이거는 불량이야, 이거는 정상이야를 일일이 레이블링하지 않아도 정상 데이터만 계속 학습을 시킨 후에 그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불량이라고 정확하게 디텍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법들로 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불량이 극히 희박한 데이터에서 더 잘 워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같은 데서 지금 뭐 금융 트랜잭션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금융 트랜잭션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레이블링을 일일이 다 해서 얘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판별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상적인 트랜잭션만 계속 학습을 시키고 비정상적인 거를 그 정상 패턴에서 벗어나면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을 계속 복원시키게 만들고 그 고양이의 패턴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LG 내부에서 뭐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뭐 이노텍이 카메라 기판에 뭐 불량을 검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실제로 저희가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저게 반도체 회로 기판인데요. 회로 기판에 보면 PCB에 보면 굉장히 작은 불량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정상과 비정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그 비정상 데이터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일일이 레이블링해서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이게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정상만 학습시켜서 비정상을 골라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학습을 시켰고 이렇게 해봤더니 비정상 데이터가 굉장히 작을 때도 잘 동작을 했고요. 오른쪽 편에 보이신 왼쪽과 오른쪽 편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아까 그 전체 회로 기판에서 일부분을 따낸 영상인데 왼쪽 편에 보이시는 거는 먼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이게 정상으로 판별을 하는 모습이고 저 오른쪽 편에 맨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 이물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파티클이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저거는 이제 전도성 이물, 그러니까 금속 이물이 PCB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정상이기 때문에 불량으로 이렇게 정확히 분류해내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걸 일일이 다 레이블링한 게 아니라 왼쪽 펜에 있는 데이터는 다 정상으로만 계속 학습을 시키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써서 이 아노말리 디텍션 방식, 그러니까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저런 비정상을 골라내는 것들을 실제 활용 현장에서 만들어냈고요. 이걸 그대로 한 2020년 정도에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산업 현장에 다 적용을 했고 21년에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료 현장에서 실제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 중에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을 시키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걸 비정상으로 분류하고 의사분들이 진료를 보실 때 이거는 비정상으로 보인다라고 알려만 줘도 의사분들이 비정상이라고 AI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상용화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좀 재밌었던 부분은 실제 정상과 비정상을 일일이 10만 장씩 다 레이블링한 그런 AI 모델 대비 저렇게 정상만을 학습시킨 모델로도 1.2배, 그러니까 120%의 애큐러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그런 그 생성형 모델을 써가지고 드럭 디스커버리 분야에서 이제 LG 화학 내에 보면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신약 개발을 발굴한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그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켜서 아까 고양이 데이터를 넣어서 고양이 데이터를 복원하라라고 한 거를 아노말리 디텍션 방식으로 써가지고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비정상을 분류하는 데도 쓰지만, 특정 이미지를 계속 넣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그 데이터를 계속 넣어서 걔를 계속 복원시키는 이런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쓰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중앙에 그 뉴럴 네트워크상에 있는 부분에는 그 학습한 데이터의 어떤 피처들이 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처들을 뽑아서 그 피처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내가 마음대로 조합하고 합성하는 대로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양이 사진을 계속 학습을 시키면 고양이의 특징들이 그 중간에 뉴럴 네트워크에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쌓이게 되고, 거기 안에 보면 피처라고 하면 예를 들면 눈의 색깔은 어떤지, 얘는 뭐 줄무늬가 있는지, 뭐 얼굴의 형태는 어떤지, 이런 특징들이 쌓이게 되고요. 그 바들을 조절하게 되면 새로운 고양이 그림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생명과학이랑 했던 부분은 그 우리가 바이오 케미컬 스페이스에서 어떤 특정 그 분자 구조가 있고, 그 분자 구조는 어떤 물성을 가지는지를 한 1000만 개 정도 데이터를 모아서 저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다가 AI 모델에다가 계속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저걸 AI에서는 레턴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그 잠재 공간 상에 피처들이 잘 학습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1000만 개의 어떤 분자 구조와 그의 프로퍼티에 대한 그 특징들이 거기에 잘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LG 생명과학이 특정 질환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실험을 했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자 구조는 이러한 물성을 가졌다. 그래서 이게 약효가 어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로 추가 학습을 시키면 그 잠재 공간상에 있는 피처들이 그 새로 학습한 데이터로 살짝 튜닝이 됩니다. 그 튜닝된 걸 바탕으로 새로운 신약의 후보 물질이 될 만한 것들을 막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후보 물질들을 막 생성할 수 있고, 그걸 강화학습을 써가지고 그때의 약효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게 합성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독성이 있는지를 리워드로 줘가면서 강화학습 모델을 훈련을 시키면 저 생성된 여러 가지 잠재 후보 물질들 중에 조금 더 우리가 찾고자 원하는 방향으로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면서 후보 물질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21년 정도에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이고, 원래 이런 그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 때 타겟, 히트, 리드라는 이렇게 3단계의 단계로 나눠져 있고, 리드를 만들 때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리드가 그 임상에 들어가기 직전에 후보 물질을 찾는 과정이고, 그 리드 물질을 만드는데 보통 몇 년씩 걸리는데 저희는 4개월 만에 2개의 리드 물질을 발굴을 해서 생명과학에 전달을 해드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써서 뭐 했던 여러 가지 사례를 넘어서서 2021년, 22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AI 쪽에서 좀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지금 뭐 챗GPT 이런 게 되게 많이 화두인데요. 사실 그런 화두의 배경에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I가 스스로 자기가 정답을 그 레이블링 해가면서 그걸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문장을 하나 넣어주고 첫 번째 단어를 넣어준 다음에 다음 단어가 뭔지를 예측을 하라고 스스로 예측을 하게 되고, 근데 문장을 하나 넣어줬기 때문에 다음 단어가 뭔지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단어를 예측한 거하고 실제 그 문장의 두 번째 다음 단어하고 이 두 개가 얼마나 매칭되는지를 확률로서 계산을 하고, 그걸 다시 또 피드백해서 AI 모델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를 또 입력으로 넣어주고 세 번째 단어가 뭔지를 AI가 스스로 예측하게 만들고, 근데 입력한 문장을 입력했기 때문에 세 번째 단어의 정답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I가 예측한 거하고 세 번째 단어하고 이렇게 서로 매핑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인간의 언어를 AI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지금 뭐 GPT-3, GPT-4에서 얘기하고 있는 AI의 학습 방식이고요. 그래서 대규모 텍스트, 인간이 쓰고 있는 인터넷에 있는 글 또는 뭐 책에 있는 글들을 다 입력으로 넣어주면 AI가 스스로 첫 번째 단어 넣고 다음 단어 예측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단어 넣고 그 다음 단어 예측하고, 근데 문장은 다 입력 단어로 넣어줬기 때문에 원래 정답은 다 알고 있고, 이렇게 학습을 해나가는 방식을 우리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합니다. 그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단어들을 이제 숫자로 다 바꾸는 작업들인데요. 그걸 임베딩이라고 부르고, 그 숫자를 바꿀 때 이제 그 숫자가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떤 컨텍스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다 숫자로 바꿔줍니다. 근데 그런 작업들을 거치고 나면 그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attention, 그러니까 어디에 더 포커스해서 주의를 맞춰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문장들을 계속 튜닝을 해나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I swim across the lake to get to the bank 라는 문장이 있을 때와 I walk down the road to get into the bank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뱅크는 사실 같은 뱅크라는 단어를 나타내지만 왼쪽 펜에 있는 뱅크는 이제 그 강둑을 얘기하는 뱅크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뱅크는 은행을 얘기하는 그 뱅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더라도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AI 모델한테 전체 문장에서 위치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애를 정교하게 예측하게 만들도록 AI 모델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언어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21년, 22년에 항암 백신을 만드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지 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암이 생기는 기저 메커니즘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AI를 하면서 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세포 내에서 DNA에 어떤 변형이 생기고 그 DNA의 변형으로 인해서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내지고 그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되지 못하고 암세포가 되는 그 메커니즘이 제가 암이 발현되는 메커니즘이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 어떤 학회에서 이제 면역학회 같은 데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암이 발생한 암세포가 생기기도 했는데 이게 자연 치유되는 현상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들을 잘 연구를 해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암세포로 정상세포를 변환을 시키는데 그 비정상 단백질 중에서 그 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비정상 단백질 중에서 걔가 MHC라는 구조체에 쌓여가지고 세포 표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T세포의 리셉터가 세포 표면 바깥으로 나온 그 비정상 단백질을 감지를 해서 얘는 암세포라고 판단이 되면 T세포가 그 암세포를 제거해버리는 이런 자연적으로 암이 치유되는 메커니즘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단백질 중에서 MHC 구조체에 쌓여서 세포 표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 비정상 단백질 조각을 잘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또 비정상 단백질 조각 중에서 MHC 세포에 쌓여서 세포 표면으로 나오지만 T세포의 리셉터에 감지가 되는 그 비정상 단백질 조각은 무엇인가를 잘 찾을 수 있다면 그 비정상 단백질 조각을 체외에서 합성해서 몸속에 주입을 해주면 그 암세포만 골라서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면역 메커니즘이 돌면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이 문제는 그 비정상 단백질 조각을 찾는 건데 그 수없이 많은 비정상 단백질의 가능성 중에 MHC 구조체와 결합할 수 있고 T세포의 리셉터가 감지할 수 있는 비정상 단백질 조각을 찾는 거고, 비정상 단백질은 결국은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MHC 구조체도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고 T셀의 리셉터도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를 문제를 푸는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시퀀스 투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는 언어 문제를 푸는 거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단어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는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 특정 단백질이 이 결합 다음에 어떤 결합이 나오고 그 결합 다음에 또 어떤 결합이 나오고, 이러한 결합을 가진 단백질은 또 어떤 MHC 단백질의 어떤 거와 결합이 가능한지, T세포의 리셉터도 결국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과의 감지가 되는 결합력을 예측하는 이런 모델로 풀어서 성공적으로 이 내용을 생명과학에 전달을 했고, 생명과학이 이제 원래
저걸 전달하고 있는 모달리티 이제 구조체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서 그게 잘 성공적으로 끝나면 임상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를 저희가 뭐 LG CNS 또 LG 생명과학 또는 해외에 있는 어떤 파트너 메디컬 인스티튜션하고 글로벌 거대 이제 제약사들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다 보니까 이게 ROI가 좀 안 나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그 문제를 다 풀어서 최적화되게 만들면 참 좋겠지만 이게 한 번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모델이 다른 질병에도 잘 동작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고 계시는 문제인데 특정 병원에서 의료 영상 가지고 아무리 질병을 잘 딕테이션하는 걸 만들어 놔도 다른 병원에 딱 가면 그게 동작하지 않고요. 또 같은 병원 내에서라도 의료 장비가 바뀌면 똑같은 엑스레이 장비라도 장비의 형태가 어디는 G 거고 어디 뭐 또 다른 데 거라고 하면 이게 또 잘 동작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안고 있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가 안 나와서 이런 문제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LG AI 연구에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대규모로 뭔가를 좀 학습을 하고 근데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대규모로 학습을 하고 걔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작은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의료 현장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챗봇 하나를 만들 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겪고 있는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 중에 LG전자의 고객상담 챗봇을 열심히 잘 만들어 놨는데 LG U+의 고객상담 챗봇을 만들라 그러면 언어 내용 안에 이제 상담하는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또 정답, 질문, 답변, 데이터셋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계속 있어서 GPT-3가 등장한 이래로 아예 인간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언어 모델을 하나 만들고 LG전자 고객 상담을 할 때는 고객 상담에 관련된 데이터를 조금만 넣어서 U+ 할 때는 U+ 데이터를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훨씬 더 그 챗봇을 만들 때 고객 상담 챗봇을 만들 적은 데이터셋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시작했고 이 컨셉을 그대로 메디컬 영역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기로 하고 이 아이디어의 배경은 레이블되지 않은 대용량 데이터셋으로 거대 모델을 하나 만들고 예를 들면 메디컬 영역에 유방암 디텍션하는 AI를 만들 때는 유방암 데이터만 조금만 넣어주고 그러면 사전에 학습된 거대 모델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 준비해서 만드는 것 대비 적은 데이터셋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신장질환, 심장질환 여러 질환별로 데이터셋을 조금만 넣어주고 또 이 병원 데이터를 요만큼 조금만 넣어줄 때 그 병원에서 잘 동작하고 다른 병원의 다른 질환의 데이터를 또 조금만 넣어줄 때 잘 동작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텍스트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모아서 그리고 컴퓨팅 자원을 엄청나게 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모델에 대한 예인데 이제 여기는 메디컬 학회니까 언어 모델에 대한 예는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나 제너레이션 문제를 할 때 저희가 한 10% 이게 그 발견한 내용은 파라미터 수가 큰 모델을 만들면 만들수록 레이블된 데이터 수는 적어도 된다는 걸 확인했고 그게 리니어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면 요즘 챗GPT 나오는 거 보시면은 한 1750억 개 파라미터 또는 그 이상을 가지게 되면 한두 개 샘플만 주면 바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인퍼런스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잘 찾아야 되는데 반대로 파라미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인퍼런스 코스트는 점점 줄어들지만 반대로 레이블된 데이터 수는 조금씩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쪽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아까 의료 쪽에 이제 또는 화학이나 물질 발굴 쪽, 그 신약 부분의 물질 발굴 쪽 이런 걸 하다 보면 데이터 수가 너무 부족을 해서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 보면 제일 좋은 발굴처를 찾은 게 메디컬 학회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학회라든지 케미컬 학회에 등록된 논문에 보면 어떤 분자 구조는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논문을 아예 AI가 다 읽어서 왼쪽 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분자 구조, 케미컬 몰레큘러 스트럭처가 있으면 그거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스트럭처로 바꿔주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문의 바디에 보면 어떤 실험 조건 하에 그런 몰레큘러 스트럭처는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다는 게 저렇게 텍스트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초고대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저런 걸 다 읽고 프로퍼티를 다 뽑아내려 그러면 실제로 화학자나 바이오에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요거는 프로퍼티고 요거는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익스페리먼트 컨디션이라고 얘기하는 걸 다 레이블링 해주고 태깅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고대 언어 모델을 써서 작은 레이블링 데이터셋으로 저런 프로퍼티를 다 추출하는 그 작업을 성공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바이오메디컬 학회라든지 케미컬 학회에서 저희가 글로벌 탑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이시는 저런 표 안에 있는 몰레큘러의 어떤 그 네임과 걔가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 것도 표를 인식해서 다 뽑아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purity prediction이라 그래서 어떤 물질 A와 물질 B가 서로 합성을 했을 때 C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아웃풋이 나오기도 하지만 impurity라는 어떤 좀 불순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제약회사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A와 B라는 물질을 합성하면 C라는 약물의 약효를 가진 물질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 D라는 불순물이 나오게 되고, 저 불순물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 부작용들이 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물질과 물질 앞서 말씀드린 논문에서 그런 데이터를 다 익셉션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다시 쓰고, 그러면 A와 B를 합성시켰을 때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를 예측하고 그게 C라는 에 해당되는 물질이 나오는 것도 잘 예측하는 모델, 그리고 D라는 불순물이 나오는 것도 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제약업계에 큰 혁명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어프로치 방식이 특정 어떤 약을 만들 때 필요한 후보 어떤 물질들만을 좀 넣어서 모델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조그맣게 최적화된 모델을 바탕으로 C와 D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다가 최근에 연구 방향을 좀 전환을 해서 아예 그 케미컬 스페이스 전체를 좀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거대 모델을 만든 다음에 약을 만들 때는 약에 관련된 데이터만 조금만 집어넣어서 그 합성 물질을 찾아내는 걸 하고, 또 케미컬 스페이스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배터리를 많이 만드는데 이제 배터리 스페이스에서 새로운 물질을 찾으려 할 때는 또 그런 방향의 데이터만 조금만 더 넣었을 때 저게 워킹하는 건지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연구들을 하다 보면 저런 언어 모델을 가지고 그 바이오나 케미컬 리서처들이 실제 페이퍼 베이스로 내가 질의응답을 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챗GPT도 뭐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발표된 구글 바드도 보시면 그런 리서처들 대상의 질의응답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상용화한 노력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리서처들은 홀루시네이션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홀루시네이션이라고 하면 전체 답변 중에 일부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게 전문가가 아니면 좀 발견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예 다 거짓으로 쓰여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야 이렇게 좀 웃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전체 한 뭐 몇천 자짜리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숫자 한두 개가 좀 틀렸을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숫자 몇 개 조금 틀린 부분이 시리어스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홀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협업을 하자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AI가 만들어낸 답변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답변을 만들어내는지를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초고대 AI에 특히 바이오케미컬 쪽에 또는 메디컬 쪽의 리서치 내용들은 여러 가지 언어 모델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얘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기도 하지만 검색을 해와서 그 중에서 어디에 근거해서 나는 이런 답변을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쪽으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고, LG AI 연구원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편에 보이시는 게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이 뭐였고, 그 다음에 생성형 모델이 그 질문에 대한 서머리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문서로부터 검색해 온 모델이 그 검색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자기가 근거 레셔넬을 생성해서 보여주는 게 중간 단계에 있고, 맨 마지막에 그 레셔넬을 생성한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하단부에 그 릴레이트된 다큐멘트를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ML 영역, 바이오캠 영역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AI, ML 영역을 하는 이유는 LG 계열사 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LG 내에 있는 직원들이 AI, ML에 대한 지식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AI, ML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이 직접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여러 글들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또는 이제 교육기관에 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서 AI, ML에 대한 지식을 AI한테 물어보고 AI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레퍼런스 다큐멘트는 뭔지를 정확하게 다 보여줄 수 있다면 그룹 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맨 위에 보시는 것이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A 부분이 이제 answer, summary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레셔널을 AI가 만들어낸 부분이고 저거는 문서에 기반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만들어낸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레퍼런스 다큐멘트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레퍼런스 다큐멘트가 보여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논문에서 특정 패러그래프를 참조했기 때문에 그 논문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 저희가 AI, ML 그 다음에 통계 쪽에 하나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케미컬, 파마스리컬, 메디컬 영역에서도 동일한 스킴을 가지고 기술들을 활용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멀티모달 연구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가 생성되고 이미지가 생성되면 텍스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게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가 생성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텍스트도 이해하고 이미지도 이해하는 이런 멀티모달 인공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1억 장의 이미지하고 1억 장의 페어되는 텍스트를 가지고 양쪽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페어로 계속 학습을 시켰더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A landscape of mountain and river in summer라고 입력을 했더니 여름에 산과 강이 있는 풍경을 이렇게 AI가 생성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단어 하나만 딱 바꿔서 Landscape of Mountain River in Winter라고 하면 겨울의 강과 상의 풍경을 이렇게 생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얘가 여름이 무엇인지, 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산이 무엇인지, 랜드스케이프라는 풍경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잠재 공간상에 다 학습이 됐다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프리스비를 어떤 그린파크에서 이렇게 던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확하게 이미지를 넣어주면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써낼 수 있는 걸로 봐서 텍스트와 이미지 간에 서로 매핑되는 관계를 충분히 다 학습했다, 이런 결과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1억 장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페어로 학습을 시키는데 내추럴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의료 영상을 10%만 넣고 이 의료 영상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한양대학병원에 있는 그 연구팀하고 같이 진행을 해봤고요. 뭐 피부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해봤더니 되게 흥미롭게도 내추럴 이미지를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텍스트와 페어로 막 학습을 했더니 메디컬 이미지는 10%만 넣어줘도 메디컬 이미지를 지금 흔히 우리가 딥러닝 기반으로 많이 하게 되면 메디컬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 진단 내용을 한 10만 장이나 뭐 몇만 장씩 학습시키는데 AUC가 한 80% 정도 나오는데 저 거대 모델 내추럴 이미지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의료 이미지는 10%만 넣어도 89%의 AUC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컨대 더 많은 내추럴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면 의료 데이터 수는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약간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3.5억 장의 내추럴 이미지와 그 텍스트를 제가 라이센스 된 데이터를 내추럴 이미지를 구매해서 학습을 다 시켰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1%, 2%, 5%의 의료 레이블된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있고 좀 더 흥미로운 점은 뭐 환자의 피검사 내용이라든가 또는 의사의 진단 텍스트 내용과 그 의료 영상 이미지를 페어로 같이 학습을 시키는 경우 그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원래 내추럴 이미지 학습을 시킬 때 의료 영상 이미지 그리고 원래 내추럴 이미지 그리고 그 내추럴 이미지의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같이 학습시킨 내용이 의료 영상 이미지와 의료 영상에 관련된 텍스트와 같이 학습시켰을 때 이게 좀 시너지가 나는 효과를 발휘할 그런 클루들을 여러 가지를 좀 발견을 했고 이게 잘 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의료기기에서는 잘 동작했지만 저 의료기기에서 잘 동작하지 않는 문제, 또는 이 병원에서는 잘 됐지만 저 병원에서 잘 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왼쪽 편에 대비해서 오른쪽 편에 그냥 의료 영상만 넣어줬을 때 그 내추럴 이미지를 학습했을 때는 좀 10%만 넣었을 때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써내는 이런 것들을 결과로서 작년에 한양대병원과 검증했고, 더 많은 내추럴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의료 데이터는 더 적게 넣고, 이게 꼭 의료 영상뿐만이 아니라 제약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